이번에는 이제 정신의학의 역사 마지막 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 이제 정신분석,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굉장히 유행하고 나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새롭게 떠올랐어요.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나 여러 시도들을 그냥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죠. 우리가 치료법이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결국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의식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그냥 그거를 모두 통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에서는 모두 포괄적으로 통틀고 모든 면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기존부터 계속해서 쌓아왔던 그 발전을 이제 그 더 이상 못하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비판을 받고 이제 그런 정신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때문에 새롭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탄생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전전두엽 절제술처럼 굉장히 위험한 시술도 환자를 그냥 치료한다는 명목하에 강행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 의학에 오면은 이 약학이라는 게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큰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제 20세기 중반까지는 미국에서 정신분석이 굉장히 엄청 셌었는데 이제 1950년대 이후부터 천천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정신분석의 그 명성이 좀 더 낮아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로플라마진 같은 경우에는 항전신성 약물인데 이게 환각이나 망상이나 흥분을 이렇게 억제시키는 치료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했고 그런 효과가 강한 약이 있었고, 다른 예시로는 뭐 이제 항우울제 종류로 이미프라민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중증 우울증을 해결하는 용도로 썼었고, 그 다음에 불안이나 긴장을 완화시키는 벤조디아제핀 같은 약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신양리학이 증명하고 실제로 써보니까 약이 효과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들이 실제로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틀렸다. 그리고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구나. 마치 질병처럼 약을 먹음으로써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정신의학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던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제약회사들이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생물 정신의학이랑 정신양리학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들이 여러 가지 많이 개발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신분석에 대한 이론은 사실 계속해서 남아있긴 했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정신의학을 믿고 저 또한 계속해서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걸 보면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이론들이 그냥 정신 분석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그치만 약들도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어느 정도 절충주의로서 함께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충주 정신 분석이 완전히 이제 유행하던 시기부터 지금 현재 약물 분석에 대한 중심으로 옮겨지기까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서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 현재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돌아보면은 음, 이제 지역사회 정신의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는 수용소에서 거대한 정신병원에서 장기 수용을 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지역별로 좀 나눠서 세분화해서 좀 분담을 해서 치료를 하자. 지역사회 안에서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치료랑 좋은 퀄리티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를 치료를 하자라는 그 정책을 내놨었는데, 근데 지역사회가 충분히 수용성을 갖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중증 질환자가 치료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의 쇠퇴가 있는데 너무 이제 그 치료하는데 긴 시간이랑 높은 비용들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쇠퇴하게 되고, 정신분석은 그리고 약물은 굉장히 간편하죠. 그냥 처방만 해주고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형태니까 이제 이후에 약물 중심주의로 이제 점차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작이라는 항우울제가 엄청나게 유행하게 되는데 복용이 엄청 쉽고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정신 질환이 가진 진짜 중증 질환자가 먹었겠죠. 근데 이게 효과가 보이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정신의학이라는 거, 정신 질환이라는 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높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약만 복용하면 되는 식으로 좀 더 사람들의 좀 삶의 만족도와 연관해서 정신질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좀 더 친근한 이미지, 아예 다 과거에서는 완전 격리시켰다면은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었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부작용은 있었어요. 이 작가가 말하는 게 인간의 고통을 너무 지나치게 약물화하면은 인간의 고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걸 너무 약물화해서 약물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온다는 거죠. 그에 따른 이제 앞에서 말했던 정신분석이랑 생물학 이 절충 서로 간의 충돌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은 뇌의 병이다, 약물로 치료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 이거는 뇌의 병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문제다, 정신분석과 같은 관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돌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 그 제약사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이거를 너무 인간의 뇌에 모든 게 병이 있다. 예를 들어서 ADHD 같은 경우 사실 그냥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겠죠? 그렇게 집중 못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인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를 병화시키고 ADHD 약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ADHD면 이 약을 꼭 먹어야 합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선전을 하면서 제약회사가 돈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계속해서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고, 꼭 ADHD가 아니라도 또 새로운 병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뭔가 더 뭔가 사회적인 큰 기준치, 그 일상에 큰 지장이 가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그걸 추가를 하고 뭔가 치료가 필요한 병처럼 만드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정신의학이라는 게 점점 꼭 정신의학이 아니라도 첫 번째 얻었던 교훈은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스펙트럼 안에서 사회적인 스펙트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과거에는 굉장히 소수였다면은 이러한 그룹이 점점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확장되는 방향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였고, 근데 그런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 사회적인 흐름이 좀 변하면서 정신의학이 좀 인정이 됐듯이 어,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리고 그 발전하는 방향이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이 정신질환이라는 거를 사람 그 고유의 병이다. 처음에는 사람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이다. 이건 치료할 수 없다. 해서 이거는 병이다.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두 가지 교훈은 어, 정, 약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처럼 너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그냥 이걸 도그마라고 하죠. 그냥 설명이 가능한 식으로 설명이 모든 것을 설명이 가능해 버리는 한 가지 그냥 큰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좀 오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이거를 사실과 검증 과정, 가설 검증 과정을 천천히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를 너무 힘들어. 그냥 모든 것을 다 설명 가능한 엄청난 논제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정신분석 같은 예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아이디어가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좀 너무 우리가 삶의 문제를 떠올릴 때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때 이제 나눴던 얘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정신의학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발전해 왔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미래에는 점차 지금 여러 가지 병들을 계속해서 그 정신 질환으로 하고 있고, 뭐 ADHD나 막 성형 수술 같은 예시여도 양악 수술이나 시험관 수술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그냥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에서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의술로 좀 변해가고 있듯이, 뭔가 뇌에 침칩을 심는다던가 꼭 이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도 인간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발전시킨다기보다는 인간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준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인간의 기준치를 이 스펙트럼에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다 포용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기준치를 계속해서 높이는 거죠. 이 스펙트럼이 계속 있는데 여기서 기준치가 가운데여야 하는데 가운데가 아니라 이 기준치를 이렇게 가해로 옮기면은 또 새로운 이런 그 스펙트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것들, 근데 그런 걸 또 다시 포용을 하고, 그러니까 치료 기준치를 높이고 이제 다시 기준치를 높이고, 이런 게 좀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똑똑해질 수 있다면은,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도 똑똑해지고 싶어 하면서 따라하게 되고, 이게 점점 사회적인 트렌드랑 규범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신의학의 역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책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안 봤는데, 천개의 뇌 인공지능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음, 이런 책을 읽다 보면 뭔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나 그 인간 문명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동시에는 좀 과학기술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의학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과학의 발전이 도움이 됐겠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책에서도 그 과학 발전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했느냐 이런 걸 설명하는 책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과학 발전이 다들 이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작에 주변에 있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인간의 삶을 직접적으로 편리하게 한다, 사람들한테 이로운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하는 게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구도 그 발전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 발전이 원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인간 문명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뭔가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어떠한 흐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다른 동물들은 그냥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것 같은데, 인간 문화는 왜 발전할 수밖에 없는가? 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왜 현재에 머물 수 없는가?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뭔가 처음에는 역사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역사로 현재까지 왔고, 현재는 우리가 너무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이렇게 많이 발전했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너무 편리하고 좋다 이렇게 끝났는데, 근데 그렇게 몇 년 전, 막 5년 전, 10년 전의 역사를 배우고 나서도
근데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뭔가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세대가 변화한 걸 느끼면서 그때도 분명히 편리하고 딱 좋았는데 왜 지금은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흐름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책에서는 AI에 대해서 다루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